저는 헬레네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방산 로비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유럽 최대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죠. 동료들은 저를 독일 방산계의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제가 그날 한 장의 문서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인 저를 그토록 당황하게 만든 그 문서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럽연합 방산 포럼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제 앞에는 독일 방산 기업들의 화려한 성과 보고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인메탈의 레오파드 전차, 크라우스 마파이의 포병 시스템, 헨솔트의 레이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독일은 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저는 그 자부심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보조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밀러 박사님, 긴급 보고서입니다. 저는 무심코 봉투를 받았어요. EU 방산 포럼이라는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죠. 늘 봤던 시장 동향 분석 정도일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긴급 분석 게임 체인저의 등장. 게임 체인저라니요?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는데 누가 감히 게임을 바꾼다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프 오른쪽 끝에 급격히 상승하는 선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선의 주인은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어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KAI. 이게 뭐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장세가 무섭도록 가팔랐어요. 마치 로켓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였습니다. 독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낯선 이름들이었죠. 말이 안 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당혹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독일 방산 기업들은 언제나 세계 최고였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이 신비한 기업들이 속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삼성, LG 같은 전자회사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도 유명했죠.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독일 무기 대신에 말이에요. 저는 2015년 싱가포르 방산 박람회를 떠올렸어요. 그때 한국 기업 부스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발신자는 독일 국방부 담당자였습니다. 내일 오후 긴급 회의. 시장 상황 점검 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자료를 받았는지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롭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걸까요?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독일 방산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답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무엇이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저를 이토록 당황하게 만든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충격적인 보고서를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했죠. 특히 폴란드와의 중요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어요. 지난 3년간 공을 들여온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총 5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방공 시스템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협상만 성공하면 독일 방산업계에 큰 성과가 될 거였어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폴란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마렉 블라제크 국방차관과의 비공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결정권자였어요.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마렉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군 출신답게 단호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도 주고받으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회의실에 앉자마자 마렉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복잡해졌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 복잡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에요. 마렉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제안이라니요? 프랑스나 영국에서 온 제안일까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온 제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마렉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전 그 보고서에서 본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화 디펜스라는 회사에서 왔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화 디펜스, 바로 그 보고서에서 봤던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들이 폴란드까지 진출한 건가요? 차관님, 저희 독일은 폴란드와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기술력도 검증되었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제안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까지 약속했거든요. 현지 생산이라고요? 이건 독일이 쉽게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우리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핵심 부품은 독일에서만 생산했거든요. 차관님, 하지만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시면 박사님, 한국 기술도 이미 검증되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성공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언제 한국이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걸까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마렉이 서류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 측 제안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한화 디펜스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기술 사양이 독일 제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나아 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온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30%나 저렴했어요. 그러면서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이 가격이 정확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을 선택하는 게 당연했어요. 마렉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기 파트너십도 제안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더군요. 함께 기술을 발전시킨다고요? 이건 독일이 잘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완성된 제품을 파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차관님, 하지만 독일과의 협력은 유럽 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마렉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박사님,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마렉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밀러 박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경쟁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이라고요? 설마 그 보고서에 나온 그 한국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당장 돌아오세요.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르샤바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폴란드 땅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미 긴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독일 방산업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방산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유럽 방산업계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었죠. 저는 독일 대표단의 핵심 멤버로 참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감에 넘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폴란드에서 겪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컨퍼런스 회장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프랑스 탈레스의 임원들, 영국 BAE 시스템즈 관계자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대표들까지 모두 유럽 방산업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계 참석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명찰을 보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참석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독일 방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일까요?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모두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릭 서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연합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에릭 서라고요? 이름으로 봐서는 한국계 미국인 같았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걸 보니 확실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의 첫 마디부터 회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갑니다. 파트너십이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독일식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릭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객의 필요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한국식 방산 협력의 핵심입니다. 스크린에 노르웨이 사례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노르웨이와 어떻게 협력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발전시킵니다. 에릭의 말에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술을 나눈다니요? 이건 독일이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의 발표가 끝나면 유럽 고객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에릭이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손을 들었어요. 독일 라인메탈의 헬레네 뮬러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선진국과 비교할 만한가요? 검증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도발적인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에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9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KAI의 수리온 헬기도 필리핀, 태국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들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에릭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고객을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팔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의 말에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럽 고객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마렉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에릭에게 다가갔어요. 직접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러 박사님이시죠? 독일 방산업계의 유명인이신데요. 에릭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방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독일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니까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마렉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서 대표님, 오늘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시간 되시면 따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마렉이 에릭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에릭의 발표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공식 발표 예고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아마도 한국과의 계약을 발표하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보였어요. 유럽연합 건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폴란드,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 발표 예정.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이 지켜왔던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이 독일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뒤셀도르프에 있는 라인메탈 에이지 본사에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원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르민 파퍼거 CEO가 회의를 주재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독일 방산업계의 산증인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죠.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르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유럽 전체 지도였는데 몇몇 국가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모두 한국과 방산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밀러 박사, 브뤼셀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아르민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설명했어요. 한국 측 접근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무 담당 이사가 물었습니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30%라고요?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어요. 아르민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파퍼거 박사, 분석해 보세요. 기술 담당 이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성장이 놀라워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었어요.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아왔지만 그들은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아르민이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늘 완성품을 팔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방식대로 말이죠. 아르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고객의 필요에 맞춰 제품을 바꿔주고 기술도 나눠줍니다. 심지어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해요. 저는 브뤼셀에서 만난 에릭 서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마케팅 담당 이사가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르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기술을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인데 그걸 그냥 나눠줄 수는 없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르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지 말이에요. 한국에 가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이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직접 가라고요? 제가요? 당신이 가장 적합합니다.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상황 판단력도 뛰어나니까요. 아르민의 제안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산업체들과 직접 만나보세요.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진 정찰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쯤 출발하면 될까요?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요.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잡아보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국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방산업체들을 검색해 봤어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KAI 같은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특히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소개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술 수준이 독일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교육 수준까지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봤던 한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았어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KAI 모두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표도 예약했어요. 서울까지는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아르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러 박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편견을 버리고 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르민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그들을 무시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이 차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거였어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독일 방산업계의 미래가 그 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독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을까요? 모든 것을 확인해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케이스 같았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독일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일정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에 한국 방산업체 연합회 주최 전략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과연 내일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베를린 못지않게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깔끔한 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등록을 마치고 회장에 들어서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큰 홀이었어요. 스크린도 최신식이었고 음향시설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만났던 마렉 차관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렉 차관님도 오셨네요. 저는 휴식 시간에 그에게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국까지 오셨네요. 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말에게 말해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곧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한화 디펜스 대표였어요.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고객의 운용 환경에 맞춰 최적화되는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스크린에 K9의 실전 영상이 나왔어요. 사격 정확도와 기동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 보였어요. 노르웨이에서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를 보시죠.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눈 덮인 노르웨이에서 K9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영하 30도에서도 문제없이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한기 성능은 독일 무기의 자랑이었는데 한국 무기도 똑같이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발표는 현대로템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K2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이 뛰어나죠. 실전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명중률, 기동성, 방어력 모든 면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터키와의 공동 개발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터키에서 현지 생산되는 K2 전차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이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주면서 터키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방식은 독일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핵심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가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에릭 서였습니다. 브뤼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에릭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산업의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간단한 문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수출합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 방산업의 핵심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매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에릭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했어요. 폴란드와의 협력 계획, 노르웨이와의 기술 공유, 호주와의 공동 연구 개발까지 모든 것이 장기적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에릭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브뤼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술을 완전히 공개하기도 해요. 기술 공개라고요? 이건 독일 방산업계의 금기였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에릭이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헬레네 밀러입니다. 기술 공개에 따른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릭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기술 공개를 리스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기회로 봐요. 신뢰가 쌓이면 더 큰 사업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의 답변에 회장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에릭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니 반갑네요. 에릭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온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내일 창원에 가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창원이라고요? 그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에릭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창원이 어떤 곳인가요? 한국 방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한화 디펜스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철학이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은 완성된 제품을 파는 것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일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방산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일 창원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였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서울에서의 설명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에릭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수출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년간 독일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독일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제품이 최고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고객에게 우리 기준을 맞추라고 했죠. 우리가 만든 제품을 그대로 사라고 했습니다. 기술 공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 제품을 바꿔줬죠. 심지어 기술까지 나눠줬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놓쳤던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독일은 기술의 우월성만 강조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찾았죠. 예를 들어 폴란드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마렉 차관이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독일 제품이 성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성능은 비슷했습니다. 가격 때문일까요? 물론 한국이 더 저렴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동반자로 봤던 거죠. 저는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 발표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발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성능 자체가 아니라 고객 맞춤형 접근이었어요. 노르웨이의 혹한기 환경에 맞춰 특별히 개조해준 얘기 말이에요.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키와 공동 개발하면서 터키 군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해줬죠. 독일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대로 쓰세요.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 그건 고객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을 거예요. 기술 이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독일 무기가 최고라는 자부심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팔려고만 했지 고객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죠.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고객의 만족을 우선시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독일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그냥 나눠주는 걸까요?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기술을 나눠주면 고객과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신뢰가 더 큰 사업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믿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터키와 기술을 나눈 한국은 터키와 장기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면 독일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물건만 팔고 끝이었어요. 고객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죠.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모를 했어요. 독일 방식 제품 중심, 일회성 거래, 기술 보호. 한국 방식 관계 중심, 장기 파트너십, 기술 공유. 두 방식을 비교해 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독일은 단기적 이익에 집중했고 한국은 장기적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독일 방식이 유리해 보였어요. 기술을 보호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해 보였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에릭이 했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어요. 신뢰가 쌓이면 더 큰 사업 기회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번 신뢰를 얻으면 그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연락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독일은 어땠을까요? 매번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가격과 성능으로만 승부해야 했죠. 관계라는 자산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독일이 최고라는 믿음, 기술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고객은 우리 제품에 맞춰야 한다는 오만함까지. 한국에서 본 것들은 그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졌다. 그래요. 독일이 한국에게 진 건 기술 경쟁에서가 아니었어요. 철학 경쟁에서였습니다. 독일은 제품을 팔려고 했고 한국은 관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독일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고 한국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더 나은 제품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파트너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일은 창원에 갈 예정이었어요. 에릭이 말했던 한국 방산업의 심장부 말이에요. 거기서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마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실력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거였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선택해야 할 거였어요. 계속 독일식 고집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배울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죠. 특히 15년간 믿어왔던 것을 바꾸는 건 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독일을 위협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큰 위협이 될 거였어요. 대응하지 않으면 독일 방산업계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고속철도라고 했는데 정말 빨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봄 풍경이 펼쳐졌어요. 벚꽃이 만개한 산들과 푸른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창원역에 도착하니 에릭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KTX는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ICE만큼 빠르면서도 더 조용하네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에릭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차를 타고 한화 디펜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원의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산업단지와 넓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벚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창원은 한국의 기계산업 중심지입니다. 중공업뿐만 아니라 정밀 기계까지 모든 것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에릭이 설명해 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들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본사에 도착하니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의 라인메탈 본사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김상우 부사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니 50대 중반의 신사분이 나타났어요. 김상우 부사장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밀러 박사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 부사장은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었어요. 딱딱한 비즈니스 관계라기보다는 진짜 손님을 맞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동화 수준이 독일 공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K9 자주포 생산 라인입니다. 김 부사장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거대한 K9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각 다른 사양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별로 다르게 만드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용은 혹한기 사양이고 인도용은 고온다습 사양이에요. 폴란드용은 또 다른 특별 사양입니다. 같은 K9이지만 모두 다른 버전이었어요. 독일이라면 표준 모델 하나만 만들었을 텐데 한국은 고객별 맞춤형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초기에는 비용이 더 듭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서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해요. 김 부사장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다시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의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젊다는 게 느껴졌어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주도하는데 한국은 젊은 인재들이 중심이었어요. 저 팀은 뭘 하는 곳인가요? AI를 활용한 차세대 화력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에요. AI 화력 제어 시스템이라고요? 이건 독일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에릭과 함께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어떤가요? 임원과 직원이 함께 식사하나요? 아니요, 보통 따로 먹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서열은 있지만 소통은 자유로워요.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요. 에릭이 제게 김치찌개를 권하며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그의 설명이 차근차근 친절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처음이라 어색하실 텐데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참 세심하시네요. 동료들을 챙기는 건 당연하죠. 특히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면요.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들을 들어보니 정말 자유로웠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부장에게 기술적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거제도로 이동했어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제도에서 함정도 만드시나요? 네, 한국 해군의 주요 함정들이 모두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수출용 함정도 마찬가지고요. 거제도로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과 푸른 물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도착하니 규모에 압도됐어요. 거대한 조선소가 바다를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규모의 조선소가 없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한국형 구축함 KDX입니다. 에릭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위풍당당한 군함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크기와 모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출도 하시나요? 필리핀에 수출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함정 수출까지라니요. 한국의 방산업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에릭과 함께 거제도 해변을 걸었어요. 4월의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함께 다니면서 에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똑똑한 로비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독일의 노하우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박사님 같은 전문가의 시각이 귀중하죠.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외교적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에릭이 관심을 보였어요. 제 의견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요. 독일은 제품 중심이었는데 한국은 관계 중심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파트너로 생각해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말이에요. 바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에릭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방식이 맞을까요? 한국 방식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에릭이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때문이에요. 직원들의 표정, 일하는 분위기, 고객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진심을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에릭 자신도 그런 진심의 대표적인 예라는 걸 말이에요.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은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독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그의 말에 제가 특별한 의미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변화는 항상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박사님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에릭의 목소리에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보고해야죠. 한국의 실력과 철학을 정확히 전달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존 관념을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해야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요. 다시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철학이나 문화 같은 것들도요. 에릭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무르실 수 있을까요? 진짜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한국이요? 네. 일과 기술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그의 말에서 뭔가 더 개인적인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거제도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네, 모레 독일로 출발할 예정이에요. 아쉽네요. 에릭이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쉬워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독일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산업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요. 우리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이상하게 서로 옆에 있는 게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에릭.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서 진심으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철학, 그리고 에릭 같은 진심 어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걸 전달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여기로 이 사람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를린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르민 CEO와의 보고 회의가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임원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와 거의 동등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예요. 아르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철학 말인가요? 우리는 제품을 팔려고 했지만 한국은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구매자로 봤지만 한국은 평생 파트너로 봐요. 저는 한국에서 본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터키와의 기술 공유, 노르웨이와의 맞춤형 솔루션, 폴란드와의 장기 파트너십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무 담당 이사가 물었어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기적 관계에 투자해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 담당 이사가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르민이 깊게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밀러 박사, 구체적인 제안이 있나요? 한국과 직접 협력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경쟁만 할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죠. 한국과 협력이라고요? 네.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의 관계 중심 철학과 독일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어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밀러 박사가 다시 한국에 가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아르민의 결정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릭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에릭. 독일에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에릭의 답장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헬레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무르실 수 있겠네요. 그의 이메일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경쟁자를 정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나러 오는 거였거든요. 에릭이 공항에서 마중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헬레네. 저도 다시 올 수 있어서 기뻐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에릭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에서의 회의 내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개인적인 근황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나 봐요. 에릭이 말했어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요. 개인적으로도요? 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요. 좋은 사람도 만났고요. 에릭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의 귓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협력 논의가 시작됐어요.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KAI 관계자들과 독일 측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독일의 정밀 기술과 한국의 고객 맞춤형 접근을 결합하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협력이라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부사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에릭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런 협력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헬렌의 덕분이에요. 당신이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니까요. 에릭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당신에게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네를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했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헬레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에릭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독일의 유능한 로비스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신이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심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헬레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당신이 좋아요. 많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에릭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헬레네를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요? 무엇을요? 새로운 관계를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 머물렀어요. 낮에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저녁에는 에릭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기도 하고 경복궁에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기도 했어요. 명동에서 쇼핑하고 강남에서 카페를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요? 에릭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둘 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할 때 에릭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언제 다시 올 거예요? 곧요. 아주 곧.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저는 그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에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독일로 돌아가지만 이제 제게는 두 개의 고향이 생겼어요. 독일과 한국, 그리고 무엇보다 에릭이 있는 곳이요. 프로젝트 노트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뢰의 외교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랑도 배운다. 한국은 독일에게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와 관계, 그리고 진심을 수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거였어요. 독일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나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에릭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됐어요.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짜 인생의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창밖 구름 너머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모의 헬레네 밀러와 한국계 로비스트 에릭 서의 특별한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냉정하고 확신에 차 있었던 그녀도 결국엔 마음을 열고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신뢰의 외교를 실천하는 나라였던 거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단 1초만 할애해 주세요. 당신의 그 1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품격과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또 하나의 신뢰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